네, 안녕하십니까. 공도림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 정치사까지 살펴봤었죠. 자, 이 시간에는 교재 249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부터 해서 근대 조선 후기가 되겠죠. 근대 태동기 경제사 파트의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로 보시죠. 다음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외호란 이후에 지금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죠. 어떤 시대적 배경이냐면 정치사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일단 이 근세 사회의 모순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근세사의 모순은 16세기 말 사림이 집권하자마자 세기 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정치적으로는 붕당 정치가 전개가 되면서 왕권이 약화가 되고 정치기관이 문란해지는 겁니다. 경제 면에서는 과점법이 붕괴가 되면서 농장 확대, 또 국가 재정의 약화, 또 농촌 농민 경제 파탄이죠. 사회 면에서는 군역 제도에서 중종대 군족 수포제 실시 이후 군족 수포제, 그래서 양반과 상민 간의 신분 구분이 뚜렷해지고요. 판상 간의 신분 구분입니다. 사상적인 면에서의 근세사의 모순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리학이 제대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죠. 오로지 주기니, 주린이, 이기론이라든가 예학이라든가 보학에 심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근세사의 모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세사의 모순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이 있죠. 당시 지성들, 지식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전부 여기에 같이 동참했느냐 근세사의 모순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북인의 정인홍 같은 경우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응? 부국강병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그러나 16세기 말에 정인홍 등의 부국강병 민생 안정론은 그것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 18세기 몰로 실학이라고 하는 꽃을 피우게 되는 하나의 맹아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럼 이 근세사의 모순을 당시 지배층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느냐? 이 근세사의 모순이 심화가 돼 나가면서 지배층의 대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죠. 이 지배층의 대책을 묻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지배층의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럼 어떤 대책이냐? 근본적인 건 아니고 우선 피상적으로 우선 발등했더니 불 좀 끄자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 면에서는 비변사 기능을 강화하고 또 군사 면에서는 훈련 동안을 포함한 5군형 지방군 소공군의 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2조 전량직의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또 사회 면에서는 양반 중심의 신분제를 더욱더 굳건히 한다거나 경제 면에서는 조세제도, 수치체제를 개편한다거나 일련의 이러한 지배층의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지배층의 대책에 기대할 수 없게 된 민중들은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민중의 자구책이 나옵니다. 그 민중의 자구책의 결과 민중 의식이 어떻게 됐어요? 신장이 되겠죠. 그래서 민중 의식의 신장을 토대로 해서 근세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근세 다음이 어딘가요? 근대죠, 근대. 그래서 근대 사회로 이행을 해 나갔다. 따라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의 주역은 누구다? 바로 민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배층이 자율적으로 지네들 체제의 모순을 뜯어 고치면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주역이 됐던 것이 아니고 민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변화와 개혁에 가장 둔감하고 싶은 분야는 어떤 분야다? 정치권이다. 정치 분야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직접 지금을 살면서 지금 현재를 살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중에 이제 지배층의 대책이에요. 박스의 1번의 박스 내용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근세사의 모순이라고 봅시다. 경제적인. 이 경제적인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뭐냐? 이 얘기란 말이죠. 1번 양전사업의 실시,
토지조사 사업이죠. 원래는 20년에 한 번씩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전 사업의 결과 작성이 났던 토지 대장을 뭐라고 그래요? 양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 말고 또 이것도 있죠. 양전 사업 실시 뒤에 슬러시 하시고 하나 메모 좀 하겠습니다. 조세제도 개편입니다. 이 조세제도 개편은 전세제도에서 영정법, 그 다음에 공납의 대동법, 그리고 군역의 균역법이 되겠죠. 두 번째, 군적수포제는 중종대 때입니다. 중종이라면 외란 이전이에요. 그렇죠? 군역에서 군적수포제는 군적을 만들고요. 군적에 등재가 되면 포를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건데 1년에 12개월에 군포 몇 필? 2필을 걷어들인다는 거죠. 이 군적수포제 실시 결과 하나, 양반입니다. 상민입니다. 반상간의 신분이 고정이 됐으며 왜? 군적을 만들 때 양반들은 관권과 결탁을 해서 군적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거죠. 그 군대 간가. 그거 안 가는 거죠. 이거 안 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민, 반상간의 신분이 뚜렷하게 고정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양반은 빠져버리고 상민은 상민대로 양반이 무례할 것을 덤태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상민, 안 가면 양반. 이런 어떤 등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반이 안 무는 것은 괜찮아요. 군적의 등재가 안 돼서 이름을 빼가지고 1년에 2필 내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문제는 상민들이 걔네 걸 덤태기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민의 군역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중됐다는 거죠.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군역의 폐단입니다. 이로써 조선의 군역제도라든가 내지 군사제도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붕괴가 된 겁니다. 이게 군적수포제 실시 결과입니다. 누구 때인가요? 중종대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종 다음에 누구죠? 인종이죠. 다음에 명종이죠. 명종 다음에 누구죠? 선조죠. 이런 배경에서 선조 때에 뭐가 외란이 터졌어. 그러니까 외란 초기에 관군이 패배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군이 부산 동래성을 함락한 이후에 1592년 4월 상륙을 해서 부산을 점령한 이후에 한양, 그 다음에 평양, 함경도까지 진출한 것이 얼마 걸렸다고 그랬어요? 2달이다, 2달. 2달 만에 전국이 유린이 됐었던 거죠. 이미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유린될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패단을 시정을 좀 하자 해서 당시 지성들에 의해서 양역 변통론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양역 변통론이다 할 때 양인이 물고 있는 군역을 변통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죠. 무슨 호포제 실시합시다. 또 농병일치 체제 실시합시다. 또 모든 사람에게 물립시다. 구전론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은 굳이 양반 입장에서는 손댈 필요가 없죠. 양반 입장에서는 이거 그대로 가는 게 좋지. 그걸 굳이 뜯어 고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군적수포제 폐단이 계속 심화가 돼 나가다가 급기야 조선 후기 이용조 때 와가지고 역을 균등히 한다 해서 뭐가 나오죠? 균역법이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군포를 2필에서 몇 필로? 1필이죠. 1필로 반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균역청이라는 관청을 두고 2필에서 1필로 줄였어요. 문제는 반감된 군포는 어떻게 충당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충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일부 상류층들에게는 선무, 군관포다 해서요. 1년에 군포 1필을 걷어댑니다. 선무군관은 명예직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이리 와. 너 선무군관에 그래서 감투를 씌워놓는 거죠. 그리고 군포를 물리는 겁니다. 자, 지주들한테는 뭐라고 해서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 1결당 2두씩 걷어댑니다. 어세, 염세, 상세 원래 각 궁방으로 들어간 세금이거든요. 근데 균역법 실시관청 어디에서 균역청에서 징수해서 반감된 군포를 충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상류층이나 지주가 무례했던 선무군관포나 결작을
얘네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은 얘네들이 부담하지 않고요. 누구한테?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만 군포가 확 줄어든 것이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농민의 부담은 여전하거나 그렇죠?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조선 후기의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의 한계가 다 이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2번의 군족수포제는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3번의 연분구등법은 세종대 때에 풍흉을 기준해서 최하 4도에서 최고 20도까지 걷어진 거고요. 네 번째 오가작동법은 16세기 이후에 5집을 일통으로 묶어서 농민의 유망을 막으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조치, 이 상황에 대한 대책은 1번 양전사업 실시다 혹은 전세 내지 조세 제도의 개편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등장한 시기에 나타난 경제적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지금 이게 이양법에 대한 얘기예요. 이양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판에다가 벽실을 뿌려서요. 어느 싹이 트면은 이걸 다시 뽑아가지고 논에다 옮겨 심는 거죠. 이 앙입니다. 모내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부는 이양법을 금지합니다만 농민들은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해 나갔었죠. 특히 이양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다. 김매기 노력을 더는 것이 첫째요. 두 땅의 힘으로 모 하나를 서로 기는 것이 둘째며 좋지 않는 것은 속가내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셋째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예요? 조선시대입니다. 고려 말에 일부 남부 지방에서 이양법이 실시가 돼요. 근데 15세기 때 와서 조선시대 와서야 비로소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나간단 말이에요. 조선 후기 때 가면 이제 전국적으로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조선시대 때 상황이라고 가정하고요. 1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내기법이 확산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고 노동력이 크게 절감될 수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노동력 절감은 밑줄 그어놔요. 모내기법을 잘못 이해하면은 노동력이 증가가 된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판에다가 일단 모판에다가 벽실을 뿌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은 본논에다가 이제 뭐라는 거죠?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 심고 하다 보면은 노동력이 더 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력 절감은 뭘 얘기하느냐? 이 단어 안에는 이양법에서 이 문장 안에는 어떠한 말이 숨겨져 있느냐라고 하면은 김매기 때입니다. 김매기. 김을 매는 데의 노동력 절감이에요. 아시겠죠? 노동력 절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동력이 절감되면 이때 이렇게 한다면은 더 노동력이 많이 든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는 김매기입니다. 즉 모판에서 옮겨 심고 옮겨 실 때 막 뿌려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줄을 맞춰서 모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를 심을 때 안 좋은 것은 종자는 빼버린다고 그랬죠. 앞에 보면은 박스 안에 마지막 자 좋지 않는 건 솎아내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를 여기다가 이제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나마 그 와중에서도 잡초가 이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잡초가 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줄을 맞춰서 심었기 때문에 그 도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잡초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매기 할 때의 노동력 절감이다. 이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2번. 일부 농민은 인삼, 담배, 채소, 면화 등과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해 높은 수익을 얻다. 조선 후기 때 상품 작물 재배 나오죠. 지주에 대한 지대 납부 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갔으며 여전히 타조법이 유행을 했습니다. 도조법은 18세기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걸 지대라고 그래요. 지대. 지대는 땅에 대한 임대료를 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조법이 있고요. 조선 전기에서요. 후기까지 내내 적용된 거고요. 도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18세기 이후에 나온 거고요. 도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18세기 이후입니다. 자, 타조법은 정률지대입니다. 지대, 땅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지주와 소장이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도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액지대입니다. 일정 액수를 나눈 거죠. 정액. 그래서 보통 지주, 소작인 농사할 때 계약을 할 때 다른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기준해서 한 3분의 1로 계약을 합니다. 3분의 1로.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도조법이고요. 도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화폐지대예요. 돈으로 지대를 내는 걸 얘기합니다. 조선후기 때는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률지대는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예속관계고요. 여기는 계약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속관계 때는 누가 더 유리하냐 하면은 지주가 유리합니다. 종자의 선택을 지주가 하고요. 농사 비용은 소작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주가 유리한 게 아니라 소작인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품종 선택을 소작인이 합니다. 농사에 필요한 경비는 지주가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도조법은 소작인이 유리하다. 그리고 도전은 뭐냐면 똑같이 도전할 때 도 있죠. 도. 이 도는 뭐냐면은 이 도입니다. 한자로는. 도지 이렇게 있거든요. 도지는 좀 쉬운 말로 하면 소작료를 얘기합니다. 소작료. 근데 그 도지, 소작료를 현물로 내면은 도조고요. 현찰로 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뭘로 내느냐의 차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일단 3번 조선후기 때 이게 나오죠. 그러나 후기 때 18세기 때 나온 것이지 대체로 조선 전개수 후기까지 내내 적용됐던 지대는 타조법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수공업에서 자금과 원자재를 미리 받아 제품을 만드는 선대제가 활발했다. 조선 후기에 가장 보편적인 수공업을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공업자가 영세하다 보니까 영세한 수공업자가 원료를 구해가지고 만들었던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도고, 물주죠. 도고가 그 수공업자에게 원료값을 줍니다. 야, 너 이거 100만 원 줄 테니까 분필 한 100바스를 만들어서 내라. 그럼 이제 분필 만드는 그 수공업자가 원료 살 돈이 없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고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서 원료 사서 분필 100박스를 만들어서 도고한테 갖다 주는 거지. 그치? 도고는 이제 학교나 학원을 다니면서 분필을 팔겠죠. 예전에 이제 낱개로 소상인들이 분필 양을 했는데 도고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서 박스로 막 공급을 싸게 하는 겁니다. 중소상인 어떻게 있어요? 몰락을 하겠죠. 그래서 상인 계층의 분화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수공업의 형태는 보편적으로 선대제 수공업입니다. 물론 이거에도 간의 수공업이라든가 독립 수공업도 있습니다만 거의는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5번. 교환경제 발전의 해동통보를 비롯한 여러 화폐의 사용을 확산시키다. 해동통보는 고려 숙종대 화폐입니다. 해동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또 은병, 활구라고 하는 은병 다 고려 숙종이에요. 조선시대 때 화폐, 조선 전기 때 예를 들어 뭐 태종대 때 저화라든가 지폐, 세종대 조선통보라든가 세조 때 팔방통화라든가 전패라고도 그러죠. 유엽전이라고 하고요. 이런 화폐가 있었지만은 조선 전기 때는 유통경제 미발달과 화폐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해서 주로 물물 교환했지 화폐 유통이 잘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인조 때 발행하고 효종대 때 유통을 시키고 광해군대 때의 그 대동법 실시와 함께 숙종대 때 전국적인 대동법 실시로 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상평통보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고려의 화폐예요. 지금 조선시대 때 상황이니까 5번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5번 문제로 내려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하고 답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가서 조사해서 세금을 걷어들인 걸 답펌이라고 그래요. 답펌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하였다. 이 제도를 시행해서 조선의 전세제도에서 보면 국초에 뭐가 있었어요? 답펌, 손실법이 있었죠.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조사해서 발로 밟고 눈으로 보고 해가지고 손실 계산해서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둬들였습니다. 이거에 배달을 시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세종대 때의 공법, 우리가 최초의 국민투표법이라고 그랬죠. 17만 명의 국민들,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가부를 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세법이라고 해석합니다. 공법은. 그래서 나온 것이 전분, 육등법, 그 다음에 연분, 구등법이었었죠. 그래서 전분, 육등법은 이거는 토질의 크기를 바꾸는 겁니다. 토질을 기준해서 토지의 비옥도를 기준해서 1등전에서 6등전. 그럼 세금을 어떻게 거두느냐? 이걸 이제 고친 거죠. 연분, 구등법이라 해서 풍년이냐, 흉년이냐. 풍흉을 기준해 가지고 최하 얼마죠? 4두에서 제가 얼마요? 20두까지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5번의 미출신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바로 연분 구등법입니다. 특히 둘째 줄. 신하를부터 백성까지 두루 물어보니 국민투표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적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백성의 뜻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반대, 찬성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통과가 된 법이에요. 이것이 세종대 공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토지의 연분 구등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그랬습니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비옥도 뭐죠? 전분 육등법 나눠서 차등 얼마? 4두에서 얼마죠? 20두까지 풍흉을 기준해서. 그래서 전분 육등법과 연분 구등법 1번이죠. 2번은 인조 때 영정법입니다. 이거는 연분 구등법이요. 조선 후기 인조 때 가면은 영정 과율법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대체로 고정이 되는데 때로는 6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영정법 그러면 1결당 4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분 육등법도 인조 다음에 효종이 나오죠. 효종대 때 가면은 1결의 측량 면적이 통일이 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양척 동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과 척을 동일시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양척 동일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미곡 12두를 조세로 징수했다. 이거는 대동법화에서 대동리 1결당 12두죠. 네 번째,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 이게 다폼손실법이에요. 이 폐단을 시정하자는 것이 세종대 때 뭐다? 공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가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곡물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자는 것은 뭐예요? 대동법입니다. 광해군대 경기도에 시작을 해서 숙종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요. 꼭 쌀로만 내는 건 아니었죠. 방금 나왔지만 대동미 쌀로도 내지만은 포로도 냅니다. 대동포. 또 돈으로 낸다. 돈 대동전. 이때 돈은 상평 통보다. 대동법 시시관청을 뭐라 한다? 선해청이라 한다. 균역법 시시관청 균역법 시시관청 균역청이라 하죠. 그 다음에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나타난 특허 사기를 뭐라 한다? 공인이 한다. 공인이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해서 나중에 도고, 일마 물주죠. 도고로 성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대동법 실시 지역에서 빠진 지역을 인유지역이라고 해서요.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 여기서는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둬들이는데 중앙으로 운반하지 않고 자치경비로 쓰는 지역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동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번 관청에서 추가로 어장세 선박세를 인정했다. 이거는 뭐예요? 균역법이에요. 이거 보세요. 균역법으로 인해서 종래 군적수포지에서 2필에서 1년에 한 필로 반감되자 반감된 군포를 충당하기 위해서 균역청에서 징수했던 어세, 염세, 상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균역법 얘기입니다. 2번 광해군대 때 이렇게 맞죠? 시작합니다. 3번
공납의 폐단을 방지하기에 막기에 곡물 내진 쌀로, 꼭 쌀로만 내는 건 아니고요. 쌀 말고 포나 돈으로 낸다. 공가는 공납물을 사다가 갖다 바쳐라 해서 주는 돈을 공가라고 합니다. 즉 선해청에서 공가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바로 공인한테 주는 겁니다. 공인한테. 공인한테 주면서 이제 국가가 야, 너 내가 1,000원을 줄 테니까 뭐 신발을 예를 들어서 한 10켤레를 사다가 바쳐라. 그러면 공인이 신발 공장을 이제 직접 발품을 팔아가지고 다니면서 신발 10켤레를 사요. 최대한 값도 싸고 품질도 좋은 신발 사겠죠. 그래서 공인이 사가지고 선해청에다 납품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대동법 실시 과정입니다. 그래서 2, 3, 4 이건 대동법에 대한 얘기고요. 1번이 균역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 오는 것은 자, 이 왕은 누구냐면은 뭐겠어요? 영조죠. 이거 아닙니까? 군적 수포제 폐단을 시정하게 한 양옆편 통론이 나왔고 그것은 잘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것과 이거를 절충한 뭐가 나온다? 균역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포나 결포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한 필을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2필에서 한 필로. 한 필을 줄이는 걸로. 그래서 균역법에 대한 얘기예요. 1번. 지조법을 시행하고 호조로 제정을 일어나자라고 1884년 갑신정변 때의 개혁요강 14개조 중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지조법이라고 한대요. 지조법은 토지에 부과했던 조세제도를 얘기하는 거지 지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세제도예요. 조세제도를 얘기하지 토지제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갑신정변을 위로부터의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특산물, 토산물을 징수하는 곡물을 쌀이나 무명, 동전 등으로 통일하였다. 이건 대동법이네요. 쌀, 대동미, 포, 전 이런 것들이죠. 3번, 황폐해진 농지를 개간하도록 권장하고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실시했다. 이거는 뭐예요? 정부의 중농정책에서 나온 거지. 이 자체가 균역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4번. 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한 필을 납부하겠다. 이거죠. 이게 균역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9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대동법 시행으로 곡물 납부는 모두 쌀을 납부하는 것으로 확기다. 모두가 아닙니다. 모두가 아니고 뭐죠? 쌀로도 내지만은 포로도 내고요. 돈, 상평동 뭐라고 했습니다? 돈으로도 낸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영정법을 제정해서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옛날 20두에서 4두 4두로 고정이 됐고요. 세 번째, 사상의 활동은 여기서 사상은 관상의 반대 사상입니다. 사상,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개성의 송상. 개성의 송상은 이제 전국의 각 지점, 송방도 있고요. 부산 동네의 내상 다 사상입니다. 이 사상의 활동은 개성과 평양과 의주 동네 등 지방 도시에서 활발했다. 지금 말씀드렸죠. 덕대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광사를 개발하게 했다. 그렇죠? 맞죠? 이 도고, 아까 이런 도고, 물줄을 얘기한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도고가 광업에도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도고가 광업에 투자한 것은요, 덕대제라고 해서 덕대가 있어요. 덕대는 어떤 광산의 총책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대입니다. 덕대. 덕주가 아니라 덕대고요. 덕대 밑에 누가 있냐면 혈주가 있습니다. 혈주. 혈주는 현장 감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장에. 그 밑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 그래서 노동자들은 뭐 채굴 노동자도 있고요. 뭐 재련 노동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반 노동자도 있고요. 등등등등 해서 분업화되어 있어요. 분업화되어 있다. 그래서 덕대가 사업 계획서를 짜가지고 물주한테 가는 거야. 야, 네가 한 10억만 투자해라.
그럼 내가 말이야 금을 한 10톤을 캐가지고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제 도고가 10억을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와서 덕대가 혈주한테 야 얘를 좀 모아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딱 분업화 시킵니다. 그래서 금 10톤을 캐서 갖다 주고 10억은 덕대가 해서 한 5억 먹고 얘가 한 1억 먹고 노동자를 임금을 다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운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상업에서의 자본 있죠. 상업 자본은 광업에도 영향을 주고요. 또 얘네들은 아까 수공업, 조선 후기에 가장 보편적인 수공업은 무슨 수공업이라고 했어요? 선, 대, 제 수공업이라고 했죠. 수공업에도 관여를 하고 또 중소상인의 몰락에도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이라고 그랬죠. 상인 계층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도고는 공인이 부를 축제해서 도고로 성장하기도 했지만은 사상, 자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 부산 동네 내상, 평양의 유상, 얘네들도 부를 축제해서 뭘로 도고로 성장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이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반 신분을 획득해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적인 변화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사회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맞죠. 1번이 지금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수치 제도인 가다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한 것은 바른 설명은 이런 얘기죠. 가본이 균역법이죠. 군포 1년에 2필이 1필로. 나본이 이게 뭐예요? 대동법이고요. 다본은 뭔가요? 영정법이 되겠습니다. 1번 봅시다. 가에 의해 양반과 농민 군역 부담이 균등해 지게 되었다. 자, 가는 지금 균역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에서 양반과 농민의 군역 부담이 봐봐. 겉보기에는 1년에 2필에서 1필로 해서 공평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를 얘네들이 내야 했는데 얘네들이 농민에게 전가하면서 농민의 부담은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두 번째, 균등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번은. 2번, 대동법입니다. 나의 실시로 인한 재정 부족분 결작을 통해서 채다. 결작이라고 하는 것은 군역법, 즉 군역제도, 군적 수포제에서 균역법으로 되면서 반감된 군포를 충당하자는 거지. 충당하는 거지. 나번 지금 대동법,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자는 거거든요. X. 3번, 대동법이죠. 나는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에 광해운대 처음 시행했죠. 그리고 전국적인 실시는 숙종대 때 마련이 된 겁니다. 네 번째, 다는 영정법입니다. 다는 영정법으로 토지 1결당 미국 2두로 전세율을 인하했다 했습니다. 2두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아까 1결당 4두로. 그러니까 최하 4두에서 최고 20두까지 연분 구등법에서 냈던 세금을 1결당 4두로 획일화시킨 거죠. 고정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은 3번이 여기서 가장 바르게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치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나타나는 것은 1번. 편성된 호는 인구와 장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9개 등분으로 나누어서 부역을 시켰다. 호를 편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구와 장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거는 고려시대 때의 호를 편제한 기준입니다. 2번. 전세를 토지 1결당 4두로 권했다. 이게 인조 때 뭐예요? 영정법입니다. 3번. 조세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그렇죠? 그 다음에 풍류에 따라 9등급. 이건 세종대 때죠. 자, 네 번째. 사람은 연령에 따라 6등급. 가구는 호조, 사람의 다과에 따라 9등급 나눴다. 이거는 통일신라 민정문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것은 뭐예요? 4번. 두 번째 1번 고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종대 때 연분구등법. 네 번째 영정법. 그래서 두 번째가 영정법. 그래서 두 번째가 가장 시기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어긋나게 기술된 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지주나 자장농뿐만 아니라 소장농민도 광작을 통해서 경영형 분홍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광작을 통해서 경영형 분홍. 경영형 분홍은 자, 광작은 1인당 경작 면적이 넓어진 현상입니다. 특히 조선 후기 때요. 논농사에서 이양법과 그다음에 뭐가 있죠? 견종법이 있습니다. 이 이양법, 견종법의 결과 광작이 나오고 광작의 결과 농민 계층이 어떻게 했어요? 분화가 됐습니다. 농민 계층의 분화다. 그래서 이 농민 계층의 분화해서 일부 소수는 경영형 분홍. 다른 말로 뭐냐면 요호라고도 그러고요. 요호 부민이에요. 졸부들이죠. 얘는 이제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고요. 대다수는 임노동자, 임시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일용직 근로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화, 도시로 나가서 길거리에 앉아서 좌판을 까놓고 장사한 사람이죠. 특히 이 임노동자 있잖아요. 이 임노동자들이 혈주가 광분 모집 광고를 보고 광산으로 달려갔던 이 노동자들이에요. 이 중도화들 있죠. 이 중도화는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이 중도화는 도시로 가가지고 도시에서 뭘 하냐면 난전을 합니다. 잡상인 활동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뒤를 후려쳐서 먹고 살았던 소위 시전 상인이셨어요. 그 시전 상인에게 그동안 줬었던 금 난전권이라고 하는 특권을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작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내용 중에 보면은 여러 개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화폐 발행량이 부족해서 전황이 나타났다. X. 전황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발행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화폐를 만들어내는데 발행량이 아니라 유통량입니다. 유통이 안 된 거예요. 그 돈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주들이 집에다 싸놓습니다. 싸놓고 부의 축적이죠.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치부의 수단으로서. 그걸 우리는 전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화폐 발행량이 아니라 유통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3번 혈주나 덕대가 직접적인 광군을 고용해서 광산을 경영하고 물주한테는 일정한 몫을 분배했다 할죠. 아까 이거요. 덕대, 혈주, 노동자, 그리고 이제 물주, 도고 이 관계입니다. 맞죠? 4번 공인은 대체로 특정 상품을 대량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독점적 도고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나왔죠? 공인이 도고로 성장했고 도고는 사상들로 도고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밑에 정답 좀 보시면은 17번이 4번, 18번이 2번이 되는데 그게 편집 과정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4번이 아니고 2번 수정 좀 하십시오. 그리고 1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이 아닙니다. 곧 18번 문제는 이런 얘기거든요. 동쪽에서 유행한 것은, 동쪽에서 흔한 것은 서쪽에서는 뭐하다? 귀하다. 그 다음에 서쪽에서 흔한 것은 동쪽에서도 뭐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뭐 해야 한다? 유통영역 발전시켜서 수리와 선박을 이용해서 갔다가 멀리 가서 갖다 팔고 또 여기서 귀한 걸 거기서 사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그래서 수레나 선박 등의 유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지원의 중상실학자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의 주장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시와 관련된 글이다. 이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장시의 사회적 의의로 가장 옳은 것은 삼전시호 개인신. 자, 전국책에 수록된 이 말은 시장에 나온 이야기를 세 사람만 전해도 모두 믿을 수가 있다는 뜻이다.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을 세물전 영감이라고 한다. 각종 경조사 때 사기 그릇이나 소반 등을 빌려둔 곳이 세물전이므로 이곳에 앉아있으면 사사로운 남의 집 사정까지도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습니다.
장시. 이 보부상들이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행이 됐던 지방에 5일마다 열렸던 장시입니다. 그러면 이 장시의 이 내용을 통해서 장시의 사회적 기능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이죠. 1. 장시는 정보 교환의 장소로서 농촌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사회 의식과 비판 의식을 키워나갔다. 이 장시를 통해서 곧 봐봐요. 민중 의식 신장의 무대가 됐다는 겁니다. 무대가 됐다는 거죠. 이 얘기 맞죠? 두 번째. 양반은 장시가 자신들의 지위와 체면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피하였다.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장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서로 속이고 속는 곳, 야바이꾼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의미는 아니죠. 내용은. 4번. 장날은 매일 반복되는 농민의 단조로운 생활의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시간 개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 개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장시의 사회적 기능에 가장 적절하다. 이런 이해가 되겠죠. 자,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밑줄친 조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통공 발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조 때 앞서 말씀드렸었던 신해통공이에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해통공 1791년입니다. 상업에 있어서는 시전 상인에게 줬던 금난전권의 폐지, 그다음에 수공업에 있어서는 공장안의 폐지, 요 얘기했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1번 시전 상인의 침탈로부터 중소 상인을 보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유기전 상인이 갖고 있는 금난전권 놔두고 시전 상인이 가지고 있는 금난전권만 없앴다는 거예요. 2번 육주 비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철폐하였다. 맞죠? 육주 비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2009년도 문제거든요. 육주 비전은 지금도 쓰긴 씁니다. 근데 육의전이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비단, 무명, 종이, 어물, 모시에서 육의전 나오죠. 그걸 얘기를 합니다. 맞죠? 3번 서울에서 상품거래가 활발해지고 물가 앙등 폭등이죠. 물가 폭등도 막을 수가 있었다. 맞습니다. 네 번째 금난전권의 철폐로 사상 도고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다. 천만에 조선일 때 도고 물주죠. 사상 도고 얘네들이 어떻게 위축이 돼요? 아니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죠. 자본주의적인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세기 초 경북 일부 지방에서 불려진 농가이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일치하는 걸 아래에서 모두 고르라 했죠. 이거 경상북도 포항 지방의 농가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 노래요, 노래. 이종의 농요입니다. 농요. 담배가 있습니다. 특용작물이죠. 외란 때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담배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일치하는 걸 고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였고, 그래서 특용작물 재배하는 겁니다. 니은. 지주에게 소작쟁이를 벌여서 소작료 인하 및 도지로 전환했다. 도지. 아까 도지, 소작료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귿. 토지에서 이탈하여 도시에 나가 임노동자가 됐다. 이거는 특용작물 재배가 아니라 광작의 결과 임노동자와 중도화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건 특용작물 재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번째. 고리대업을 통하여 부를 추주하고 그 소득으로 토지를 매여 있다. 이런 일이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있겠죠.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 있었을 건데, 이거는 문제는 특용작물 재배로 인해서 나타난 배경이나 결과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을도 관계없습니다. 기업과 니은이 이게 나오게 된 특용작물 재배가 나오게 된 이 박스 내용이 나오게 된 앞에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리을 있죠. 리을 같은 경우는 이 박스 내용의 특용작물 재배 배경이 아니라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결과. 그렇죠? 특용작물 재배에서 돈을 많이 모아서 고리대를 통해서 부를 추주하고 그 토지, 그 소득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후 상황을 보시고 문제는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배경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후기 지대와 항교 운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관행되는 지대는 병작 반수하여 수학의 2분의 1을 현물로 걷어들였다 했습니다. 이거죠. 아까 했던 타조법입니다. 반반씩 내는 거죠. 지주와 자기는 소작입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자본을 공동으로 부담하겠다. 그만큼 소작인의 지위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3번 도조법에서는 도조법입니다. 도조법 지주가 종자 선택, 수학, 운반, 토지 개량에 간섭을 했다. 도조법에서는 이거는 타조법 얘기고 도조법에서는 누가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소작이 유리합니다. 종자 선택 소작이냐입니다. 농사에 필요한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 지주가 한다는 거죠. 3번은 도조법이 아니라 타조법 얘기죠. 4번 궁방전의 경우는 도지권을 가진 농민이 제3자에게 소작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도지권, 소작권, 도지권 이꼴 소작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27번입니다. 역대 화폐 발달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는 상업활동의 융성으로 인하여 활구가 유행하였다. 나왔지만은 고려 때 화폐는 유통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전히 물물 교환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 고려 말에 출현한 지폐인 저화는 조선 건국과 함께 유통이 금지했다. 천만에 태종대 때 유통이 됐다고 그랬죠.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지만은 3번 조선 숙종대부터 주조되기 시작한 상평통보는 교환 및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가능하였다. 그럴듯한데 숙종대 때가 아니죠. 상평통보는 인조 때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조 다음에 효종이죠. 효종대 때 유통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유통은 숙종대 때입니다. 대동법이 숙종대 1608년에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죠. 확대. 그래서 숙종입니다. 그래서 주조되기 시작한 것은 인조부터예요. 4번 조선 후기의 전황에도 불구하고 소장료를 화폐로 지불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돈으로 내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금납화다. 세금을 금덩어리로 낸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돈으로 낸다라고 하는 거죠. 돈으로. 조선 후기 세제 개편에서의 특징은 금납화 그리고 전세화.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냈다. 그래서 전세와 금납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29번으로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갑은 보겠습니다. 은진 강경장에서 상평통보를 가지고 거래하는 보부상. 나번은 청상인에게 비단 약재를 사는 의주의 상인. 누구죠? 얘네들이? 의주의 만상이죠. 3번 황해도 수안에 금광을 찾아 몰려든 광군. 광업에서. 4번 철점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민간 수공업자였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보부상. 15세기 말부터 나타나는 장시는 지방민의 교역 장소로 보통 5일마다 열렸는데 18세기 중엽에는 전국에 1000개소가 개설되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의주의 만상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사적 무역인 후시가 허용되면서 개시 후시 그러죠. 개시는 공무역이고요. 후시는 사무역입니다.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상인은 의주의 만상과 부산 동네의 내상이었다. 맞습니다. 보세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상들을 해가지고 아까 누가 쓰면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개성의 송상, 부산 동네 내상입니다. 자, 그 중에 이 사람들은 청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요. 송상과 내상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양다리를 걸치는 상인은 누구예요? 송상입니다. 그래서 송상의 역할에서 청과 일본의 공통적인 수출품 그러면 인삼이죠. 송상의 주력 품목이 인삼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사다가요. 청에다가 되팔았던 중개 무역을 했던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은입니다. 은의 중개 무역. 조선시대 때 은광 개발이 활발했던 이유도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고액이고요. 자, 3번 다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물주가 상인에게 자본을 조달받고 채굴업자, 노동자를 고용해서 광물을 채굴하고 재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주가 상인에게 자본을 조달받는 게 아니라 물주가 상인에게 아니라 덕대가 물주에게 자본을 받아서 혈주, 노동자 이렇게 고용해서 한 팀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걸 덕대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자, 라번 민간 수급자는 대체로 상업 자본을 지배받았지만 선대제 수공업이죠.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독자적 생산과 이를 직접 판매하는 수급자 이걸 독립수공업자라고 일하는 거죠.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그래서 3번이 광업에서 잘못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번까지요. 조선 후기 경제사 파트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